예, 다음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을 바라지 말고요. 더 특별하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탄핵당하지 않고 무사히 임기만 마치면 된다라고 목표를 좀 소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권 재창출하겠다 이런 꿈은 아예 좀 버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최근에 있었던 3명의 대통령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만 빼고 2사람이 탄핵에 걸렸습니다. 그 이전의 대통령은 YS하고 DJ죠. 자, 노태우 정권은 군부의 연장입니다만은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민주적으로 뽑혔지만 정권 내내 집회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YS와 DJ는 공과도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때문에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YS는 IMF를 초래한 책임, DJ는 대북 송금에 대한 책임이 가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카리스마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 모든 대통령은 한마디로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요. 이분은요. 한마디로 오랫동안 정주영 회장 밑에서 현대의 일을 봐오면서 세상의 모든 위기들을 수습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위기 수습 능력 말고도 사고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만은 사고치는 능력을 가지고도 현대에서 어쨌든 바지 회장까지라도 하고 나와서 정치판에서 서울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선까지 간 부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위기수습 능력에 기반했다는 겁니다. BBK부터 온갖 구설수에 올랐고 정권을 잡고도 4대강 무슨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 공기업 어쩌고 저쩌고부터 온갖 문제들을 양산을 했지만은 탁월한 위기수습 능력으로 여당 내부에 박근혜라는 강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탄핵이 걸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 야당이 탄핵을 걸었을 때 친박의 리더 박 대통령이 가담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에 걸릴 소지가 훨씬 많았죠. 그럼에도 빠져나간 부분은 한마디로 매우 이 그립이라 그럽니까? 정권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사정기관과 법조계와 또 여당 내부에 한마디로 장악력을 가지고 또 위기가 오면 바로 정적이다시피 한 당시 박근혜 대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달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도 지고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런 능력만으로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BBK 특검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광우병 시위도 잘 수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국의 방향을 강경보수에서 온건 중도로 옮기면서 상생도 주장하면서 어쨌거나 좌판지 우판지를 넘어들면서 임기를 무사히 때웠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형님하고 박영준이 등 척건들을 깜빵에 설득해서 보내면서 자진해서 꼬리 자르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3명 중에서 2명이 탄핵이 걸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살아나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통제하는 능력도
뛰어났고 또 자신의 입을 통해서 초점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여러 가지 부패 의혹이 제기는 시점에서 탄핵이 걸렸다면 못 살아났을 가능성도 있지요. 자, 근데 왜 노무현과 박근혜 두 사람이 탄핵이 걸렸느냐? 그것은 다 자기 진영에서 반대 진영에 가담한 정적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천년 민주당, 자기를 당선시켜준 DJ가 만든 새천년 민주당을 DJ 정당이라고 평화하면서 자신의 계보원을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만들면서 남아있는 잔류 새천년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가담을 하면 탄핵이 되는 의석수를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내의 비주류들을 총선 때부터 좌우한 집권 초반부터 어떻게 제거도 하지도 못하면서 할 능력도 없으면서 끝도 없이 주류 비주류 친박 비박 친박 친이 싸움을 본인이 앞장서서 벌려왔습니다. 유승민을 가지고 한마디로 배신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총선 때 벌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도장을 들고 튀고 그런 일만 없었으면 총선 때 150석은 무난했을 거고 적당히 비박 친이도 공천을 주고 자기 쪽도 받고 나누어 가졌으면 160, 70석까지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탄핵이 되지도 않았겠죠. 왜 탄핵이 되었느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한석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120석대로 의석이 줄어들어 버리면서 그 120석 안에는 죽어도 박근혜는 못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40, 50명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서 본인은 이미 총선 다음 날쯤 이거 잘하면 탄핵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무리한 수도 안 버리고 벌려놓은 것도 수습하고 3인방 차례대로 한 명씩 깜빵에 보내고 친박 핵심 척근 한둘 깜빵에 보내고 무슨 재단이고 뭐고를 자진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랬더라면 탄핵 안 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비박 보복을 당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적당히 달려고 관리해 왔더라면 됐을 건데요. 이정현이 앞세워서 띄우고 내가 이정현이 오래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뉴스 브리핑에서요. 그러고 어디서 쥐밖에 모르고 공부만 잘한 우병우 데려와서 그게 전부 검찰 통제해서 모든 것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큰 착각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이미 설설설 다 세고 친박 국회의원 중에서 한 대여섯 명 그 다음에 뭐 우병우한테 검찰을 뭐 이런 거 통째로 맡기고 그 다음에 3인방 최순실이 요 정도로 협소해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남이 볼 때는 친박이라고 분류한 사람도 속에는 불만이 가득 차서 맨날 쓰는 저놈들만 쓰고 그 다음에 이 3인방이니 최순실이가 국정을 다 장악하고 인사도 다 장악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도 장악하고 권력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가? 대통령 얼굴은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박 대통령이요. 매일 저녁마다 만찬만 했더라면 주에 한 3, 4일만 이 지경 절대 안 됐습니다.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적으로만 돌리지 않았어도 말로라도 떼었어도 한 자리 안 주고도 이 지경 안 됐습니다. 청와대 불러서 밥만 먹이고 술만 한 잔씩 줬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습니다. 자, 결국은요, 탄핵되고 무너지고 이런 부분에는 자기 진영 내부에서조차도 적을 만들어버리면서 그런 부분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역대 제가 언급한 대통령 중에서 먹은 액수로는 제일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먹었냐 안 먹었냐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그냥 법률적인 걸로 맡기겠습니다. 근데 왜 탄핵이 됐느냐? 그 부분에서 좀 듣기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 네 편 내 편을 너무 가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치의 기본도 몰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일정이 없는 날은 관저에서 나가기를 꺼리고 틀어박혀 있고, 관저 안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얼굴을 보기 힘들게 방에 틀어박혀 있다면 은둔자 아닙니까? 어떻게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대통령을, 은둔자를 대통령으로 만듭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면서 투가면 주사 놔주고, 투가면 기치료나 하고, 투가면 무슨 성형 어쩌고 저쩌고나 하고 하면서 스스로 무력해지도록 만들고는, 그 사이에 최순실이나 3인방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고 또 누님 부르는 사람들 몇몇이 붙어서 해먹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탄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새 대통령은 임기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야당을 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탄핵을 하려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이번에도요, 7, 8월 달쯤에 두 재단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국회로 부르고 해서 이렇게 잘하려고 이래 만들어 봤는데 관련자들 처벌하고 내가 국민 사과할 거니까 이쯤에서 접붙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남은 임기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이렇게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야당 보고도 장관을 좀 추천해달라. 지금 대통령이 시킨 장관 총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이 죽는데 단 한 명이라도 나는 대통령하고 같이 죽을란다 하고 집에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저들이나 좋았지 해먹은. 그럼 박 대통령이 장관 한 8명을 야당 보고 추천해달라. 원래요, 김대중 YS도 임기 말에는 탈당을 했습니다. 왜 탈당을 하겠습니까? 대선 때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정적한테 공격을 받고 혹시 그쪽에서 집권하면 나중에 불편할까봐, 막 말년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겁을 내고 당 총재직에서 탈당하고 당적을 버리고 한마디로 야권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당시 야당 대표하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연정을 제안하고 안 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퇴임 이후가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보았다면 새 대통령은 제일 첫 당선됐다라고 하면 뭐 밤에 어차피 잠 안 올 거고 꼬박 세운 다음에 아침에 국회에서 그냥 간소하게, 저는 취임식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광복절 날 취임식 비슷하게 광복절 행사를 좀 내외 기빈들 좀 불러서 이렇게 좀 하고요. 지금 뭐 취임식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국회 앞에 가서 선서하고 그걸로 취임식 때우고 곧바로 각 정당 당사로 대통령이 직접 가야 됩니다. 청와대로 들어오서 이런 소리 하지 마. 이제 어깨에 힘줘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각에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주변의 측근들 중에 왕창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우째가 이 정권을 잡았는데 니는 무슨 장관, 니는 무슨 자리, 니 무슨 자리, 나랑 우리 먹기도 바쁜데 떼줘. 말이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쟤들 벌써 조사해가 초장부터 깜빵에 각 당별로 몇 명 보내야 됩니다. 요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는 놈은 전부 간신이라고 생각하고 내치고 처음에 야당을 방문해서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하겠다.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장관들도 추천을 좀 해주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임명을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주면 언제까지 내가 장관을 임명할 거니까 그때 국회 통과를 과도기인 만큼 이번에는 좀 빨리 해주라. 문제가 비리가 드러난 사람 내가 곧바로 바꿔주겠다. 남들 어떻게 비리가 있는지 아닌지 열어보기 전에 알겠느냐. 그리고 총리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좋겠는지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면 제가 그 범주 안에서 임명을 하겠다.
국회 표결은 빨리 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야당들을 불러서 이 비상 안보 경제 회의를, 안보 분야, 경제 분야를 열어서 그 대처 방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대응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요, 지 혼자서 감당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드 문제나 주요한 안보 현안이나 경제 현안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어온 기구에서 이 안보와 경제 두 개만큼은 분야를 나누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됐다고 다음 날부터 또 뭐 인터뷰 하면서 트럼프 나와봐 이러고, 예? 이러다가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라는 게요, 외자 빠져나가고 주식 흔들려 버리면 곧바로 수출 좀 어려워지면 곧바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북한하고 관계인데요. 이 북한하고 관계는 그야말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지 바뀐 대통령의 색깔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되든 국민 절반 이상, 내가 볼 때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40% 안팎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60%가 안 찍은 사람이에요. 소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더 많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 진영의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적폐니 국가 대청소니 무슨 척결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제대로 위기가 와버리고, 한번 위기에 빠지면 순식간에 지지율이 20%대 이런 식으로 추락을 해버리면서 국정 운영이 초장부터 3개월 만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솔직히 인수위 때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인수위 거쳐서 출범하던 처음에 온갖 인사사고가 나면서 10명이 넘게 낙마하면서 사실상으로 초장에 힘이 빠져버렸고, 부패 척결을 한다 하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60% 중반까지 회복했지만은 세월호 하나로 그때부터 무너져서 수습 능력을 상실한 채 끌려오다가 저 사단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정권이 그런 지금 현재 이 여야 관계나 적대적인 어떤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게 되면 새 대통령은 60%의 반대 국민들과 180석부터 200석에 가까운 반대 국회의원들을 상대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내가 당선되면 오야 마음이다, 내가 오야다, 내가 패 돌린다, 잔소리 하지 마라, 내가 됐으니까 이제 한국은 내 마음대로 한다, 딱 요렇게 하다가는 3개월 안에 국정 동력을 상실할 거고 6개월 안에 붕괴로 시작될 거고 1년 안에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장난같이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준이 박근혜 전과 비포 박근혜, 애프터 박근혜로 돼버린 겁니다. 이제 좀 잘못하면 척금 비리로도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돈 받았냐 해도 최순실과 한데 한 통속이 되어서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정말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3번, 4번 생각해보고 대외적인 이 멘트를 해야 되고 대외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는 거. 인사는 절대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상당히 배제한 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하고 안보는
범국민적으로 동의를 구해서 가야 된다는 거. 대통령이 되었으면 나라만 잘 되면 되지 뭔 욕심이 더 있습니까? 그 주변에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한테 아부하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측근들을 전부 나를 잡아먹으려는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냥 자리 하나씩 줘서 빨리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 안 줘도 되는 놈들은 그냥 오지 마라 그러고 해야 되고요. 거기에 걸려서 다니다가는 정말 신세 조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대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정치를 청산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이렇게 배어있는 적대의식, 정치적 적대의식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를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안 나서고요. 국민들 보고 정치적으로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고 반대 진영은 욕하고 하는 이런 의식을 버리라.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대통령부터 내려놓고 그렇게 가야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 노동개혁요. 자, 지금 문재인,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나 다 노동 문제를 대하는 자기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그 관념으로 노동개혁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보수가 집권해도 노동개혁은 그 사고로는 안 되는 거고 진보가 집권해도 노동개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에 담고 있는 이 복잡함을 제대로 의식을 해서 이것이 어디에 방점을 둘 거냐. 제가 봤을 때 노동 문제의 핵심은요. 대기업을 위한 부분도 아니고요. 노조를 위한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빈곤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업도 양보하고 노조도 양보해야 되는 거고요. 둘 다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까발려 버려야 됩니다. 생중계를 했어요. 기업 대표들 넣으라고 하고 노조 대표들, 민노총이니 한국노총 대표 넣으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알바, 파견 근로하는 사람들 넣으라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면서요. 국민 앞에 생중계해서 어느 놈이 나쁜 놈인가를 다 까발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를 뛰어넘으면서 합리적인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어서 문제를 수습해 가야지 그걸 놓고 무슨 국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뭐 우리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이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그거요. 국민의당을 만약에 문재인이 됐다 통합을 한다 뭐 홍준표가 됐다 바른정당을 통합을 한다 어디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박하고 당근 준다고 오는 국회의원은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라는 걸 이번에 바른정당의 12명의 그 철새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새 대통령요. 그런 다음에 부패 척결은요 솔직히 한 1년쯤 협치를 한 다음에 자신의 업적이 쌓이면 그때부터 자기 문제부터 부패를 척결하세요. 과거에 자기 정권의 부패하고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의 부패도 척결을 하게 되면 부패 척결에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정권 잡고 1년 되면 부패 없겠습니까? 엄청 생기죠. 초창기에 지금 이번에 인수위가 없어가 돈을 주고 싶은 사람도 돈을 제대로 못 준 채 대선이 얼렁뚱땅 진행되어서 당선되면 엄청 들고 올 겁니다. 자, 부패 척결을 하려면 내 팔부터 쳐야 상대 목을 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경제 문제 이런저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주거 문제가 우선순위다. 기업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지금 기업의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활력이 떨어진 기업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어떤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저는 친기업적이 될 부분이 있으면 돼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누구 사주를 받아가 돈태한 놈, 이 부패 커넥션을 통한 사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이나 규제 프리존이 절대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창조경제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유가 저는 사주 때문에 초이노믹스도 사주 때문에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 측근들이 틈만 나면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 도둑놈이라 생각하고 근본적인 의심을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야지 그들이 와서 들이미는 말들이 대부분 사전에 기득권에 의해서 판이 짜여져서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초장에 장관 중에 한 절반은 야권이, 나머지 절반은 캠프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로 해서 국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면 그 뒤부터 일들이 좀 풀려갈 거고요. 그러지 않고 지금 걱정하는 일들을 그대로 저지르기 시작한다면 그걸로 맛이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